안녕하세요. 세상의 뉴스를 모아서 엑기스만 뽑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요즘 가장 뜨거운 두 가지 흐름, 바로 정치적 격변과 기술의 눈부신 가속도가 어떻게 서로 얽히며 당신의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죠.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이 미국 경제나 또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동시에 AI 혁명이 현실화되면서 시장은 이걸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복잡한 연결고리를 좀 풀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소용돌이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함께 핵심을 한번 짚어보시죠. 먼저 워싱턴의 기류 변화부터 좀 살펴보죠. 트럼프 대통령하고 연방준비제도, 그 페드 사이의 긴장감이 거의 최고조에 달한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리사 쿵 연준 이사가 해임됐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개인 비리 혐의라고 하지만 타이밍이 참 그죠. 이전부터 대통령이 금리 인하에 좀 소극적인 제롬 파월 의장을 계속 압박해 왔으니까요. 네, 맞아요. 쿡 이사 해임은 그 자체로도 111년 연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직접 해임한 첫 사례니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금융시장 안정하고 직결된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아, 파월 의장까지 해임하는 건 핵옵션이라고 불릴 만큼 파장이 클 거라고 봤는데 이번 쿡 이사 해임으로 그 가능성까지 열린 셈이죠. 연준의 독립성. 그게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정치적인 입김이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연준의 독립성은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경제 안정을 우선하도록 하는 그런 장치예요. 예를 들어서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좀 무리하게 금리 인하를 요구할 때 연준이 이걸 막아서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 폭주를 막는 역할을 하죠. 네네. 이 독립성이 훼손되면 금리 정책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막 오락가락할 수 있고 결국엔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지거나 달러 가치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거죠. 당신의 예금 가치나 대출 금리에도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요. 아, 그래서인지 국제 투자자들 움직임도 좀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미국 국채 대신에 금으로 몰리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연준 독립성의 악화 우려는 미국 달러 자산의 매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거든요. 일부에서는 현재 상황을 1930년대처럼 정치적 양극화나 제도적 신뢰 붕괴가 심했던 때랑 비교하면서 경고하기도 하고요. 1930년대요. 네, 부의 격차, 가치관 충돌 이런 게 극단적인 정책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유럽중앙은행 총재도 연준 독립성 훼손이 세계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험이라고 아예 공개적으로 언급할 정도였어요. 최근에 금값이 온스당 3,500달러 넘어서 사상 최고치 경신한 배경에도 이런 불안 심리가 깔려 있다고 봐야겠죠. 이런 행정부의 압박이 다른 영역으로도 좀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방 공무원 노조에 대한 조치도 좀 예사롭지 않던데요? 그렇습니다. 거의 100만 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 노조원들의 단체 교섭권을 박탈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들면서 국립기상청, 나사, 국무부, 국방부 이런 주요 기관 노조 활동을 제약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죠. 100만 명이요. 와. 네, 이게 미국 전체 노동운동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어요. 민간 부문 노조 조직률이 한 6%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연방 공무원은 약 19%가 노조에 가입해 있거든요. 공공부문 노조는 전체 노동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입니다. 이게 단순히 공무원 노조만의 문제다 이렇게 보지 않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민간 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런 우려 말이죠. 네, 맞아요. 노동계 지도자들은 이번 조치를 미국 노동운동 역사상 가장 큰 공격 이렇게 규정하면서 연방 부문에서의 성공 사례가 민간 기업 노조 탄압의 어떤 시험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노조는 재정적으로 타격을 받아서 직원을 줄이기도 했고요. 아, 과거에 1981년에 레이건 대통령이 파업 중이던 항공관제사 노조 펫코라고 있었는데 거기를 해고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민간 부문 노조가 약화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던 전례가 있어서 더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노조들은 소송 같은 걸로 맞서고는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불투명하죠. 행정부의 이런 강경한 정책 기조가 국제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특히 인도와의 관계 변화가 눈에 띄더라고요.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그 일방적인 관세 정책이 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고 있어요.
인도에 대해서 총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잖아요. 기존 상호 관세 25%에다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한다고 징벌적 관세 25% 추가해서요. 50%나요? 네. 그러자 인도가 여기에 반발하면서 중국, 러시아하고 급격히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디 인도 총리가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하고 같이 상하이 협력기구, SCO 정상회의에 참석한 게 아주 상징적이죠. SCO는 중국이랑 러시아가 주도하는 기구인데 미국과는 좀 거리를 두겠다 이런 메시지로 읽힐 수 있겠네요. 그렇죠. 회의 후에 발표된 선언문에는 일방적 강압 조치 반대라는 딱 미국을 겨냥한 듯한 내용도 포함됐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가 뒤늦게 관세 철회 의사를 밝혔지만 늦었다 이러면서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고요. 허허. 과거에 국경 문제 같은 걸로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았던 인도가 미국의 관세 압박 이후에는 오히려 중국과 파트너 관계다 이렇게 강조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물론 각국 속내는 좀 다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미국과 대립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각자 자기 나라 이익을 우선하는 동상이몽이다 이런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관세 정책이 지정학적인 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온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렇게 정치적,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기술 분야는 또 다른 차원의 격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AI 분야 열기가 정말 뜨거워요. AI 스타트업 엔트로픽, 여기 기업 가치가 천문학적으로 뛰었다고요? 네, 정말 놀라운 속도입니다. 엔트로픽이 최근 시리즈 F 투자 유치에서 기업 가치를 무려 1,8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200조 원이 훌쩍 넘는 금액으로 평가받았어요. 1,830억 달러요? 와, 불과 몇 달 전 아니었나요? 이전 투자가? 맞아요. 올해 3월 투자 유치 때만 해도 615억 달러였는데 반년도 안 돼서 3배 가까이 뜬 거죠. 와, 정말 엄청난데요. 투자자들이 뭘 보고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엔트로픽 CFO가 밝힌 걸 보면 고객 수요가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연간 반복 매출, ARR이라고 하죠. 매년 꾸준히 들어올 걸로 예상되는 매출인데 이게 1년 만에 1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5배나 급증했고요. 5배요? 네, 기업 고객 수도 30만 개를 넘어섰다고 하고요. 특히 클로우드 코드라는 코드 생성 AI 제품이 있는데 이게 이미 연 5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답니다. 이런 폭발적인 성장세가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으는 핵심 동력인 것 같아요. 돈이 몰리는 곳에는 또 고민도 있더라고요. CEO가 나쁜 투자자를 걸러내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워낙 막대한 자금이 움직이다 보니까 투자자의 배경이나 자금 출처를 일일이 다 검증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부 펀드 같은 곳에 투자를 받을 때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겠죠. 한편으로는 AI 칩 분야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 역시 식을 줄 모르는 수요 덕분에 시가총액 5조 달러를 향해 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요. 5조 달러? 네, 현재 수요가 공급을 10대 이상 앞지르고 있다고 하니까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집중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런 AI 기술 발전이 단순히 거대 모델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 개발 도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군요. 워드프레스의 텔렉스 같은 시도도 흥미롭습니다. 맞습니다. 전 세계 웹사이트의 상당수가 쓰는 워드프레스가 텔렉스라는 실험적인 도구를 내놨는데요. 코딩을 전혀 몰라도 텍스트로 그냥 명령만 내리면 웹사이트 구성 요소, 블록이라는 걸 만들어주는 AI 도움이에요. 아, 진짜요? 코딩 없이도요? 네,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워드프레스 공동 창업자는 이런 기술이 코딩 지식 없이도 누구나 웹 퍼블리싱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민주화에 기여할 잠재력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AI가 개발의 장벽을 낮추는 거죠. 기술 발전의 또 다른 축은 자율주행인데요. 테슬라 FSD 채택률이 눈에 띄게 오르고 있다는 소식도 좀 주목할 만하네요. 네, FSD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옵션이죠. 이 옵션을 선택하는 구매자 비율, 즉 채택률이 최근에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주력 모델인 모델 3하고 모델 Y의 경우 과거에는 한 5에서 9%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15에서 17%까지 2배 이상 늘어났다는 내부 정보가 있어요. 2배나요? 네. 그리고 고가 모델인 S하고 X는 이미 50에서 60%에 달하고요. 채택률이 왜 이렇게 늘어난 걸까요? 단순히 마케팅 효과일까요? 아무래도 기술적인 성능 향상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FSD 버전 13 업데이트 이후에 실제 주행 능력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평가가 많고요. 사용자들 입소문을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 걸로 보여요. 테슬라 내부 디자이너조차 내가 운전하는 것보다 FSD가 더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요. 허허,
월 $99 구독 모델이 생긴 것도 진입 장벽을 낮춘 요인 중 하나고요. FSD 채택률 증가는 테슬라 미래 가치에 정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단순한 자동차 판매를 넘어서 소프트웨어 구독 수익이나 또 향후 로보택시 사업까지 연결되니까요. 정확합니다. FSD 채택률은 테슬라의 수익성 개선하고 높은 기업 가치를 정당화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만약에 로보택시 사업까지 성공적으로 구현된다면 그 파급력은 상상 이상일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기술주들의 질주가 계속되면서 시장 전체가 너무 과열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네, 몇몇 지표들은 확실히 좀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P 500의 주가 매출 비율이라고 기업 가치를 매출액하고 비교한 지표가 있거든요. 이게 3.25배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과거 닷컴 버블 때보다도 높은 수준이에요. 닷컴 버블보다도요? 네. 그리고 워렌 버핏이 중요하게 보는 버핏 지수,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건데 이것도 217%로 역사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이고요. 투자자들이 기업의 실제 매출이나 국가 경제 규모에 비해서 훨씬 높은 가격을 주식에 지불하고 있다는 의미죠.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진 것도 위험 요인으로 꼽히더라고요.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즈라고 불리는 거대 기업 기술 기업들이요. 맞습니다. 애플, 아마존, 알파벳, 구글, 메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이 7개 기업이 S&P 500 전체 시가총액의 3분의 1 이상 33.5%를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엔비디아 하나만 해도 거의 8%에 육박할 정도죠. 이들 중에 한두 기업만 흔들려도 시장 전체가 크게 출렁일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서 이야기했던 정치적 불확실성, 예를 들면 트럼프 행정부와 연준의 갈등이라든지 관세 문제 같은 것들이 여전히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9월은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이 좀 약세를 보여온 달이기도 하고요. 채권 수익률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3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거의 5%에 육박했는데 이렇게 안전자산인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인 주식의 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렇죠.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고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테슬라가 최근에 발표한 네 번째 마스터 플랜이 내용이 너무 모호하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죠. 네, 맞아요.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 이걸 큰 목표로 제시했는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목표 시점이 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 본인도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내용을 보강하겠다고 했죠. 왜 이렇게 좀 모호하게 발표했을까요? 글쎄요, 일각에서는 이전 마스터 플랜들에서 제시했던 목표 중에 상당수가 아직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2016년에 발표했던 솔라루프, 그 태양광 지붕 사업 확장이나 완전 자율주행 실현 같은 건 아직 갈 길이 멀잖아요. 네, 그렇죠. 모델 Y는 대성공했지만 세미트럭이나 사이버 트럭은 아직 생산량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어쩌면 구체적인 약속보다는 AI 및 로봇 회사라는 그런 원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높은 주가를 정당화하려는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기술 기업의 가치가 종종 현재 실적보다는 미래의 꿈에 기반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일 수도 있겠네요. 자, 오늘 저희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이 연준 독립성, 노동 환경, 국제 관계 등 다방면에 걸쳐 일으키는 파장과 그로 인한 시장의 불안감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AI 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천문학적인 가치 평가, 그리고 이것이 가져올 미래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현실도 짚어봤습니다. 정치적 결정과 기술의 가속화라는 이 두 거대한 힘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의 독립성이나 국가 간 동맹 같은 기존의 질서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고 동시에 AI는 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젖히고 있죠. 이런 격변의 시대에 당신은 무엇을 기준으로 미래를 판단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어쩌면 과거의 성공 방식이나 전통적인 가치 평가 지표만으로는 좀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을 이해하고 당신만의 관점을 세우는데 작은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딥다이브였습니다. 오늘 소식을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